우리가 딛고 또 살고 있는 땅 한반도. 하늘과 땅, 산과 하천이 모여 이뤄진 우리의 터전엔 저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옛부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이어온 선조들의 지혜. 우리 민족은 땅의 기운에 따라 개인의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땅속의 숨은 이치를 찾아가는 풍수사상. 한민족의 역사 속에 담긴 풍수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되짚어본다. 지난해 11월 22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유족들은 곧바로 묘역 부지 선정에 나섰는데 장례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은 서울 현충원 일대의 풍수를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당시 지관을 맡은 황영웅 교수의 추천으로 선정된 곳은 장군 삼묘역. 현재 서울 현충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든 곳이다. 그 뒤를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은 장군 제3묘역 우측 능선에 조성되었다. 그런데 묘역 조성 중 직경 50cm의 둥근 돌 7개가 발견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돌이 봉황의 알과 닮아 길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혈액초입니다. 그 알을 베고 누워 있는 그런 형상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전체가 통째로 알입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꼴이 됐고 그런 형태가 됐고,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알들이 있는 그 알들 위에 누워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맥이 조금 부실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향을 피워주고 꽃을 이렇게 뿌려줄 자리인데도 후손들에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크게 이제 기쁨을 주고 하는 자리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많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의 묘지 풍수는 효사상의 집결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조상에 대한 예와 가문의 번영을 위한 바람이 담긴 문화였기 때문이다. 현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풍수 문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제 국가 중대사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과거 속 문화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화 이후 체계적인 도시계획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사람들은 풍수가 아닌 경제와 교통에 따라 터전을 결정하는 문화가 정착된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으로 편안한 삶과 가문의 명예를 위한 마을 조성, 묘지 풍수는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반도 역사 속 국가의 건립과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풍수사상. 현대인들에겐 멀어진 문화지만 우리 땅 곳곳엔 풍수적 관점과 의미는 오롯이 남아있다. 한국의 문화 중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가 풍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풍수를 세계화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일 뿐더러 세계의 속에서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세계인들이 풍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세계의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풍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헌 속 기록의 첫 등장은 삼국유사다. 신라 초 탈해왕이 왕좌에 오르기 전 산에 올라 현월형의 택지를 발견하고 속임수로 그 땅을 빼앗아 후에 왕이 되었다는 대목이 있다. 또한 통일 신라 시기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국 사찰로 세웠던 감은사 역시 풍수적 관점이 짙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감은사 앞에 위치한 문무대왕릉. 왜구 침입의 최단거리 위치에서 왜구를 물리치겠다는 문무대왕의 염원이 서린 곳이다. 감은사 두탑과 문무대왕릉. 이 두 지점을 잘 연결해 보면 독특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감은사의 두탑이 용의 성곤이로 문무대왕릉은 그 앞에 전초기지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신라뿐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각각의 도읍을 정할 때 풍수적 관점을 입각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풍수의 첫 역사라 유력하게 힘을 모으는 것은 신라 말 최치원의 사례가 손꼽힌다. 신라시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최치원은 풍수적 식견도 높아 원성왕릉의 능을 선정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비문으로도 내려오고 있다. 당시 최치원은 원성왕릉의 최적지로 곡사라는 사찰을 지목했다. 이것이야말로 왕릉으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라는 사찰을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짓게 한 후 원성왕릉을 조성했다. 최치원은 이곳에 대한 풍수적 해석을 사삼비 명문 중 하나인 승복사비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의 풍수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헌적으로 가장 오래된 풍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사산 비명 중에 하나인 숭복사비에 보면은 이제 풍수적 내용이 좀 있습니다. 숭복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성왕릉인 그 괴령의 그 소위 말하는 원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어떤 그 왕릉이 하나 있으면 옆에 이제 사찰을 하나 지어서 돌아가신 그 왕에 대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제 관리도 하고 극락왕생도 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 이제 원찰이라 그러는데 이 원찰은 사실은 신라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숭복사 위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풍수적 내용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원성왕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릉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인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 괴를 올려 관을 놓은 것. 그리하여 괴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최치원이 유학 당시 습득한 중국 풍수의 영향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풍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풍수의 역사가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또 생활 터전을 찾기를 했었고 죽을 터를 찾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사실은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차차 뭐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사냥하기 좋은 곳을 찾는다든가
거처하기 좋은 동굴을 찾는다든가 해서 생활터전을 잡아온 게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풍수예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군리에 위치한 강화지성묘. 지금까지 발견된 북방식 고인돌 중 대형에 속하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고인돌만 보더라도 고대인들 역시 풍수적인 개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고인돌의 풍수적 입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산임수 지형과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강화지성묘는 물 위에 우두머리 격인 인물이 매장된 곳으로 고인돌 자체가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현대인을 볼 때는 그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그 산세와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풍수적 사고가 반영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봉천산을 올라가 보면 그 봉천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산점에서 보게 되면 그 고인돌이 그 위치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밀물, 썰물이 있고 수렵어로 채취할 때, 그때에 이제 그 고인돌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수렵어로 채취가 말하자면 황금어장을 이루던 곳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명당이 다른 개념이죠. 원시시대 때는 그것이 바로 명당터였고 그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런 묘지 내지는 고인돌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풍수사상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기 이전인 고대 시대에도 수렵이나 생존에 용이한 지대를 살펴 선정하고 그러한 터의 주거지를 형성했다. 이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터를 찾는 풍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순간부터 자생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의 풍수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에 신지비사라는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의 풍수 이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지리업 고시 과목에는 태장경, 유시서, 소시서, 신집지리경과 같은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중국어 풍수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풍수서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풍수사상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했다. 고려 풍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은 바로 도선대사. 그는 승려보단 풍수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도선대사의 활동기부터가 풍수 역사의 시작점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도선대사의 기록은 항상 풍수 사상이나 신묘한 도력이 함께했기에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단 신화적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신라 말 헌강왕 당시 도선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반드시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다. 그때 태어난 것이 고려의 태조. 도선대사의 영험함에 감복한 태조는 평생 동안 그를 존경하며 극진히 대했다고 전해진다. 도선이 집대성하여 고려시대에 유행된 풍수지리설은 우리 전통의 지모사상하고 산천 숭배사상이 도참하고 전복사상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습합되면서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업을 연장시키기 위한 국토풍수하고 마을과 고을의 입지 선정에 의한 도풍수 등의 양기풍수가 정착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려 건국 당시 태조는 도선대사에게 도읍을 구하고자 했다. 지팡이를 들고 전국을 돌던 도선이 선택한 곳은 바로 개경. 도선은 개경이 장풍 득수의 형국으로 내기불설, 즉 안의 기운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명당이라 말했다. 그 후 수많은 문헌 속에서 개경은 풍수적 명당이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궁예전, 고려사, 이중환의 파력지, 고려도경까지 개경이 한나라의 도읍으로 길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도선대사는 개경이 첩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 국면이 넓지 못하고 또 물이 전부 중앙으로 몰려들어 수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걱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사찰과 석탑을 세워 나라의 기운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도선대사 비보풍수의 시작이다. 사실은 이제 도선국사의 그 풍수의 특징이라 그러면요, 그 우리가 말하자면 그 우리 한반도 전체의 땅을 그 일종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체에 비유해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우리 국토도 말하자면 이제 힘없고 약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뭐 어떻게 기운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곳에다가 일종의 침이나 뜸처럼 어떤 시설물들을 놓아가지고 이 산천을 말하자면 명당화시키는 그런 어떤 풍수를 하셨던 분이죠. 주로 이제 사찰 같은 걸 세운다든지 또는 이제 탑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력을 보강하거나 지력을 눌러주는 그런 어떤 처방을 하셨던 분이에요. 도선대사는 고려 전국을 누비며 나라의 기운을 돋우고 나쁜 기운은 막는 비보사찰과 비보석탑을 세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비보사찰과 석탑을 세운 후 기운을 흩어지지 않도록 후세가 길이 남을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전국에 3천여 개의 사찰과 석탑을 세운 도선은 함부로 비보사찰을 훼손하거나 짓는다면 땅의 기운이 흩어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고려를 건국한 그 왕건은 풍수를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활용했지요. 그래서 그 훈유 10조에 보게 되면은 2조에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직위가 훼손되니까 도선 국사가 세운 사원 외에는 사원을 세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5조에는 보게 되면은 평양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철마다 서경에 들러서 머무르며 관리할 것을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8조에는 차령 이남은 산세가 배역의 형세이기 때문에 차령 이남 사람은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훈유 10조 때부터 풍수를 크게 이렇게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도선대사에게 사찰 건립은 산천 비보설이라는 풍수 사상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엔 거칠고 나쁜 지형에 사찰을 지어 보살핀다는 의미였으나 현대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한 과학적 치산치수였던 것이다. 이 모든 노력들이 백성들의 주거지 확장은 물론 국가 발전의 기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당시에 고려 시대는 뭐 개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한 사찰들을 이제 비보 사찰들이었죠. 그런 터들이 이제 풍수적으로 중요한 어떤 입지터였고, 그래서 이제 도선에 보면 뭐 도선국사실록이라든지 실록에 보면
마치 뭐 사람의 혈처럼 국토에 뭐 여러 뭐 3천여 개의 그런 혈 자리에 다 어떤 비보 사찰을 뭐 배치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아도 이제 왕실에서 고려 왕실에서 그러한 중요한 터들을 이제 왕업의 어떤 뭐 융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사찰 운주사. 이곳엔 도선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사찰로 유명하다. 도선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시기, 전남 화순군의 운주사에 들려 하루 밤낮에 1000개의 불상과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도선은 이 터가 천년을 지배할 왕조가 태어날 군왕지열의 명당이 있다 하였고 1000개의 불상이 일어날 때 이 나라에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대부분의 석불이 소실되고 이제는 석탑 12기와 석불 80여 기만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처 완공하지 못했던 1000번째 와불이 일어나는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전설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남원 실상사. 이 사찰은 신라 흥덕왕 당시 흥척 스님이 세운 곳이다. 당시 남해안을 타고 노략질을 하는 왜구가 골치였는데 그때 도선대사가 한 터를 보고 이곳에 사찰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더욱 득세할 것이라 전했다. 그 뒤로 세워진 것이 남원 실상사의 약사전이다. 남원의 그 실상사는 다른 그 사찰하고는 다르게 산지 사찰이라기보다는 평지 사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지형에 사찰이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거의 조성된 평지 가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제 일본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지맥의 그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운이, 산천의 기운이 잘못하면 일본을 흘러내려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맥을 어떤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차단하는 역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도성국사의 국토비보의 그 사고방식, 그걸 이제 사찰로서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사찰비보의 하나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도선대사가 만년을 보낸 사찰인 옥룡사. 이곳은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백운산이 용맥이 다하고 물을 맞이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과거 이곳엔 연못이 있었는데 9마리의 용이 살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도선대사는 지팡이로 용의 한쪽 눈을 멀게 하고 연못에 물이 펄펄 끓게 하여 용을 쫓아내었는데 그 연못터가 바로 지금의 옥룡사터이다. 사찰을 지은 후 도선대사는 이곳의 지기를 보호하기 위해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도선대사가 머물던 옥룡사는 사라졌지만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그 당시의 모습을 이어오고 있다. 안팎으로 정세가 어려웠던 고려말, 신흥 무장 세력이었던 이성계 장군은 신진 4대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였다. 일찍이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 예견한 무학대사. 1392년 역성혁명으로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자
무학은 왕사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둘은 조선의 건국과 국토 기틀을 다지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무학대사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수행했는데 이때 이성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수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산천을 두루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성계를 만나요. 그래서 원래 무학대사는 상지술에, 상지술이란 땅을 보는 간상술이거든요. 상을 보는 간상술하고 똑같은 상지술에 밝았는데 그때 인연이 뭐냐면 이성계의 꿈을 해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 꿈 내용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석가래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세 개가 이 가슴팍에 깔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청기누설이다. 청기누설해서는 안 된다. 네가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청기누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성계가 조선 건국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도읍지의 선정.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개경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의 기운을 세울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했다. 이성계의 명을 받은 무학대사는 팔도 강산을 직접 누비며 풍수를 살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경기도 삼각산 인근에서 한 노인의 말에 도읍을 결정하는 큰 단서를 얻게 된다. 노인은 여기서 10리만 더 가라.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10리를 더 가니 과연 이 새 도읍지가 될 만한 땅이 나타났는데 거기가 이 고려 때 난경, 이게 서울이죠.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가서 이제 그 궁궐터를 이제 찾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그 노인을 찾아보니까 노인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소문을 해봐도 다 모른다 그러고, 근데 마침 사찰이 있어서 잠깐 그 사찰 스님한테 그 노인의 이 소재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초상화가 하나 딱 사찰에 걸려 있는데 그 사찰 초상화가 스님한테 누구냐 저 스님이 그랬더니 도성국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하여 조선은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결정하고 왕실 건립은 물론 국가 주요 기관을 세우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민본주의 사상, 유교 사회의 시작, 조선은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을 짓는데 사대부와 무학대사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왕실이 관악산을 바라보는 위치가 위험하다는 것이 사대부들의 의견이었다. 조선 왕궁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산맥의 큰 기운을 관장하는 주산과 나머지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형세. 이때 왕실이 바라보는 방향의 산 기운에 따라 길흉 화복이 갈리기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좌청룡, 우백호, 현무, 또 주작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주작 가운데에는 이제 안산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남산이 있죠, 그죠? 남산이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주작하고 또 현무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이런 형세를 띠고 거기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어떤 명당터를 에워싸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흐르는 동출 서류하는 뭐 이런 형상인데 대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제 취락 입지에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풍수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신사라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뭐 이런 조건과 또 어떤 하천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갖춘 터를 이제 명당이라고 풍수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사상에 따르면 관악산은 화기가 충만한 산으로 장작이 타는 듯한 불꽃 모양의 산이라 전해진다. 그렇기에 무학대사는
관악산을 바라보고 왕실을 짓는다면 화재와 같은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계속된 의견 충돌 속에서 지어진 조선 왕실. 무학대사의 경고에도 관악산을 바라보고 지어진 궁궐에서는 쉼없는 분란이 일어났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 조정 내에서의 다툼까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날들이었다. 게다가 조선 왕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무학대사의 화기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실에는 관악산 정상에 물을 상징하는 단지를 묻었다. 물의 기운이 관악산에 화를 식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 궁궐 안에는 경회루를 건축했는데 경회루 주변엔 연못으로 조성하여 화기가 엄습할 수 없는 비보 풍수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궁궐 안팎으로 물을 상징하는 용이나 물 숫자를 적은 문양의 소품이나 깃발들을 배치해 화의 기운을 식혀내고자 했다. 궁궐 내부는 물론 사대문 앞까지 화재나 재앙을 막아주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상을 배치했다. 사대문 역시 조선 왕실의 안전을 위한 풍수적 장치 중 하나였다. 관악산을 바로 바라보지 않도록 숭례문을 건축하여 방비하였고 현판 역시 세워달아 화기운을 막아내고자 했다. 숭례문 보면 현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숭례문, 밭들 숭자에다가 그 숭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불꽃 모양이잖아요. 위에 매산자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화기를 막는 원래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숭례문 현판을 세웠는데 그럼 세우면 이건 더 숭자도 하고 세우면 더 이게 불꽃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화로 막는다는 거지. 이열치열이라는 거지. 조선의 역대 왕들은 대대로 풍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선왕의 능을 조성할 때엔 고명한 풍수사들을 모아 명당터를 잡는 게 왕실의 법도였다. 사대부들 중에서도 풍수적 학문이 높은 지식인, 궁궐 내 풍수를 관장하는 직관, 혹은 중국의 풍수학자까지 초빙하여 왕의 릉을 쓸 수 있는 명당터를 찾고자 했다. 그만큼 조선 왕릉터는 나라의 국운을 더하고 안녕을 위한 최고의 터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조선왕릉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산이 부드러운 곳에 이렇게 다들 위치하고 있죠. 험한 악산이나 높은 곳은 왕릉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의 능선을 의지했으며 산 끝에 능이 조성되었습니다. 나무 끝에 열매가 맺히듯이 산 끝에 혈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능을 쓰는 지점이 성물의 설치가 용이하게끔 어느 정도 널찍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능자리가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풍수를 관장하는 직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은 물론 우리 민족 고유의 풍수서까지 섭렵해야만 등용이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직관이라면 지리와 천문을 맡은 관상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존경을 받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풍수 역사의 대표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윤도. 이것은 쉽게 말해 풍수를 볼 때 나침판 역할을 하던 도구였는데 조선 관상감에서는 자체 윤도를 제작하여 한반도에 최적화된 풍수 문화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술해 놓은 책이 발견되면서 한국 고유의 풍수 사상의 역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1500년대 이전에 벌써 우리는 22층의 그런 윤도의 그림을 가지고 이미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500년대. 1500년대 같으면 중국의 풍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결코 시간적으로 많이 뒤지지 않습니다. 거의 다 중국에서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명대, 청대, 그럴 때 이제 이 청수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윤도의 역사도 상당히 그 중국하고 비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조선의 풍수가 이토록 발전한 이유는 왕실 주도적으로 풍수를 활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광해군은 국가 안민을 위해 풍수 사상에 적극 활용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후 무너진 왕실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는데 직관들을 불러 모아 안전한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궁궐 배치를 명한다. 이것은 전쟁 이후 취약해진 왕권을 바로 세우려는 광해군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또한 풍수에 따라 자신과 맞지 않은 장소에서는 절대 침수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의 위치나 터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불교 사유였던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사찰 풍수가 번성했다면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풍수였다. 가문의 영달을 위해 주거지를 찾고 조상들의 평안을 위해 묘지터를 잡는 것이 조선 풍수의 특징이었다. 그 속엔 항상 충과 효 사상이 밑바탕이 되었다. 풍수 지리적인 어떤 이론 풍수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당시 이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조선 특히 전기에는 이제 묘지 효 사상과 결합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묘지 풍수가 또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이제 실학자들이 이제 실용적인 풍수에 대한 해석과 당시 이제 특히 이제 조선 중후기에 이제 산림처사들이 어떤 산간에 혹은 뭐 지방에 많이 이제 주거지를 이제 옮기면서, 그걸 이제 산림처사라 그러는데 주거지를 옮기면서 어떤 주택 풍수, 일종의 주거 풍수죠. 그것이 이제 많이 성행하게 되고 그런 저술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 귀족 가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풍수를 살폈고 나라의 큰 인재가 나는 길지를 찾아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풍수의 대중화가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인문 지리서인 택리지에서는 영남의 4대 길지 중 3곳을 안동에 주목했다. 유독 나라의 인재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인 안동. 이곳엔 도산마을의 퇴계 이황, 하회마을의 류성룡, 내암마을의 김성희를 배출했고 그 이후에도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것도 풍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학자 집안에서는 집 앞에 문필봉이 바라보는 입지를 선호했다. 문필봉의 기운이 자손들의 학식을 높여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풍수상으로 봤을 때 용, 혈, 사, 수라고 하는 그런 4가지 측면에서
안동에 용이 너무나 잘 돼 있구나. 산세가 너무 힘있게 왔구나. 그리고 거기 아주 아름다운 밝게 비치는 명당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강물들이 가마가마 돌아서 물과 산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측면에서 안동은 많은 그 명당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그 묘지라든지 또는 이제 이름난 집안들의 집터들이 그러한 그 산세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부들의 풍수 대중화는 조상들을 위한 묘지 풍수에 집중되었다. 조상들의 편안한 휴식과 후손들의 번창을 위한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과열된 묘지 명당 찾기 때문에 가문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다산 정약용은 싸우다 죽은 사람의 절반이 묘지 다툼이라 지적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선시대는 그 조상의 묘지가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남의 묘를 쓰는 밀장 등의 폐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가 소송의 70%가 묘지에 관한 다툼이었을 정도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집착이 매우 심했죠. 왕실에서 남의 땅을 빼앗는 일도 또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종이 폐위되는 계유정란 때는 왕자들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세종대왕의 능자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영릉을 여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낸 이계전의 묘가 있던 것이죠. 조선 중기부터 이처럼 묘지 풍수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과 효를 중시했던 유교 사회였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한 인재 배출과 효의 상징인 선조 묘지 안장이 후손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지기를 끊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의 풍수를 연구하여 명당 자리는 물론 민족의 기운을 보호하는 비기들까지 무참히 짓밟기 시작한 것이다. 고종과 순종의 왕릉만 보더라도 일본의 잔악한 만행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고종과 순종이 잠든 왕릉에 조선의 명맥을 끊기 위한 일본의 술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선 왕릉을 보게 되면 이 용진처, 그러니까 맥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거의가 다 이렇게 묘를 썼는데, 지금 순종 같은 묘는 맥이 지나가는 가룡처, 가룡처는 3대 이 절양지지다 이제 해가지고 이 3대 내에 향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끊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망지를 어떻게 고종하고 순종이 나란히 잠들어 있느냐. 이건 분명 일본의 그 어떤 입김이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혈맥을 자른다는 의미로 한반도 곳곳에 쇠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풍수 사상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에게 조선의 멸망을 더욱더 인식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명당 중 명당이라 불리우는 김유신 장군의 묘지에 철도를 놓은 것 역시 땅의 지기를 흐리려는 일본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요 건물은 훼손하고 일본 편의적인 건축을 시작했다. 조선의 역사이자 상징이던 건물 대신 조선 총독부와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들을 세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각인시키려는 정책을 주도했다. 좌절과 포기를 준단 말이죠.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은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 그 다음에 또 훼손한 게 뭐냐면은 시청 자리죠. 일본이 설치했는 시청. 그 시청의 평면을 보면은 이게 본자에 가까워요. 근본 본자. 옛날 시청에, 지금은 이제 시청을 일부 개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종로 그 중심 거리에 일본이라는 한자를 쓴 거죠. 일본이라는 한자를. 그 일본을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풍수를 훼손했던 것은 민족적 희망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변질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풍수는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은 역사이자 사상이었다는 증거다. 풍수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터를 찾고 안락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사상. 자연과 사람의 어떤 만남의 미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풍수라는 것은 상당히 참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모든 사상들이 그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땅 이런 풍수의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융복합적인 이런 사실은 학문 사상 분야고 그래서 이제 그 땅과 사람과 이 또 지금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어떤 지리적 지혜로 어떻게 풍수를 현대적으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또 풍수를 연구한 학자로서 또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빚어낸 사상 풍수.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낸 삶의 이치이기도 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풍수의 의미. 하지만 여기서 절대 변치 않는 것. 풍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상이자 역사라는 것이다.